저는 5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아파도 피곤해도 잠이 안 와도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집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여는 겁니다. 북쪽을 향한 창문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천천히 절을 3번 합니다. 아주 정성스럽게요. 절을 마치고 나면 작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살아있니? 나도 살아있어. 그리고 공책을 꺼냅니다. 날짜를 쓰고 같은 문장을 적어요. 오늘도 살아있다. 이 일을 50년간 해왔습니다. 정확히는 1975년부터니까 49년째네요. 공책에 적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거든요. 그 전 25년은 그냥 말로만 했어요. 제 손녀 지은이가 작년에 이걸 봤습니다. 하룻밤 자다가 새벽에 깬 모양이에요. 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가는 걸 봤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새벽에 뭐 하신 거냐고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기도 좀 했다고요. 하지만 지은이는 궁금했나 봅니다. 며칠 후 제가 외출하고 없을 때 제 방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봤답니다. 공책을 발견했겠죠. 저녁에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공책에 오늘도 살아있다고 쓰신 거 봤다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74년 동안 아무한테도 제대로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는 제 외동딸의 외동딸입니다. 제가 죽으면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속한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누구랑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 남편. 지은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제가 결혼 안 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했습니다. 1950년 3월에요. 제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국민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았습니다. 봉급은 적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1949년 가을에 중매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5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이름은 김철호. 29살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고 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날수록 좋아졌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1950년 3월 15일에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요. 신혼살림은 시부모님 댁 근처 작은 방 한 칸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남편은 저를 아껴주었고 저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매일 함께 학교에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저녁엔 함께 수업 준비를 했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깨웠어요. 전쟁이 났대요. 우리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피난을 가야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문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68, 시어머니는 65이셨어요. 건강도 안 좋으셨고요. 시부모님은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를 가냐고 고향에서 죽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을 설득한 후 바로 따라오겠다고 약속했어요. 6월 27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양역에서 헤어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따라갈게. 일주일만 기다려줘.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약속 하나 하자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서로를 생각하는 거래요. 저는 북쪽을 보면서 남편 이름을 부르고 남편은 남쪽을 보면서 제 이름을 부른다고요. 왜 꼭 5시냐고 물으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5시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래요. 그 시간에 서로를 생각하면 마음이 닿을 것 같다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그러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탔습니다. 남편은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남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기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들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부산에 도착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피난민 수용소로 갔어요. 천막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쓰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천막 밖으로 나가 북쪽을 봤어요.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쪽을 향해 절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을 불렀어요. 철호야, 나 살아있어. 너도 살아있지.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북쪽을 향해 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소식은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수용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라고요. 그 사람 죽었을 거라고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평양에 남았으면 살아있을 리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래요. 남편은 살아있을 거래요. 매일 남쪽을 보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계실 거라고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미친 여자라고 수군댔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1951년 6월이었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어요.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어요. 하지만 새벽 5시만큼은 꼭 일어났습니다.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4시에 일어나서 의식을 치르고 출근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어요. 휴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1955년 제 나이 30이었어요.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남자 있다고 중매를 서주겠다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린다고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다리냐고. 정신 차리라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960년 35살이었어요. 결혼 정년기는 한참 지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저한테 재혼을 권하지 않았어요. 늙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반장이 됐어요. 봉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작은 새방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제 방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 방에서도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북쪽을 향한 절. 20년이 지났습니다. 1970년 45살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했어요. 1975년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째였어요. 50살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요. 문구점에서 공책을 샀습니다. 표지에 1915년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매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함께 오늘도 살아있다고요. 왜 그 문장이었냐고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남편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남편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겁니다. 오늘도 살아있다고. 1980년이 됐습니다. 55살. 30년째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걸었어요. 이상한 할머니라고 수군댔습니다. 1990년이 됐습니다. 65살. 40년째. 제 몸도 많이 약해졌어요. 관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만큼은 꼭 일어났어요. 2000년이 됐습니다. 75살. 50년째였습니다. 공책은 벌써 10권째였어요. 18,000번 넘게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2010년,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적었어요. 아파도 바빠도 슬퍼도요. 2024년입니다. 제 나이 99이에요. 이제 100살이 다 됐습니다. 몸은 많이 불편해요. 관절염도 있고 눈도 침침합니다. 하지만 새벽 5시면 여전히 일어납니다. 북쪽을 향해 절을 3번 하고요. 오늘도 살아있니? 나도 살아있어 하고 중얼거립니다. 소녀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분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74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살아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매일 북쪽을 보면서 남편을 생각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지은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분도 매일 남쪽 보면서 할머니 생각하실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장 다락방에 숨겨둔 거예요. 상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50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남편은 양복을 입었고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둘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철호야, 잘 있지? 나도 잘 있어. 오늘도 살아있어. 소녀 지은이는 그날 이후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했나 봐요. 매번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왜 따라오지 못했냐고, 혹시 소식을 들은 적은 없냐고요. 저는 아는 것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시부모님을 모시려다 못 왔다고, 소식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왜 확신하세요? 그분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확신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고요. 믿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으니까요. 제 방 한쪽 벽에는 선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책들이 쌓여 있어요. 1905년부터 시작한 공책. 지금까지 22권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공책은 가장 낡았어요.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았습니다. 페이지도 누렇게 변했고요. 하지만 글씨는 또렷합니다. 매일 적은 문장들이 빼곡해요. 지은이가 공책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세면 몇 번이나 될까요? 저는 계산해봤어요. 1975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까지요. 49년 3개월. 대략 7,987일입니다. 거의 18,000번이네요.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8,000번이나요? 한 번도 안 빠뜨리고요. 네, 한 번도요. 사실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1982년 겨울에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어서 집에서 버텼어요. 그때도 새벽 5시에는 일어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어요. 비틀거리며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북쪽을 향해 절을 하려는데 그만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기어서라도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절을 3번 했어요. 그리고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고. 1995년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제 외동딸이었어요. 42살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둘까? 남편도 아마 죽었을 거고, 딸도 죽었고, 제가 뭐 하러 이걸 계속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5시가 되자 몸이 알아서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 반복한 습관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북쪽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딸이 죽었어. 우리 딸이. 너도 알아야 해. 우리 딸이 죽었다고. 저는 울면서 절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적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고. 그날부터 문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뒤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딸이 죽었어. 너도 알아야 해. 한 달 동안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남편한테 말을 했으니까요. 2010년에는 심장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약만 먹겠다고요. 왜냐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간호사들이 제지할 게 뻔했어요. 환자는 누워 있어야 한다고요. 의사가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죽어도 집에서 죽겠다고요. 지은이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든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제 하루의 시작이라고. 이걸 안 하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사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1980년대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이상한 할머니였어요. 매일 새벽에 북쪽 보고 절하는 할머니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 할머니 미쳤대. 북한에 남편 있다고 평생 혼자 산대. 어른들도 수군댔어요. 불쌍한 사람, 정신이 나간 거야. 마트에서 장을 보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옆에 안 서려고 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할머니 교회 나오시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다고요.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분 이제 포기하세요. 70년이 넘었잖아요. 북에 계시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어요. 2015년쯤이었나요?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냐고, 자식은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딸이 있었는데 죽었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있다고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끔 반찬 갖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정말 가끔 찾아왔습니다. 김치나 반찬을 조금씩 갖다 주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소문 들었어요. 매일 새벽에 북쪽 보고 절하신다면서요. 진짜예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약속이라고만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분도 아마 할머니 잊으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잊으셨을 거라고요.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자주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평생 혼자 사시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냐고요? 글쎄요. 외롭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몸은 혼자지만 마음은 혼자가 아니거든요. 매일 새벽 남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만약 그분이 재혼하셨으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사셨으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은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재혼해서 행복했으면 저는 기뻐요. 제가 원하는 건 남편의 행복이니까요. 하지만 속마음 한구석에서는 생각합니다. 아마 재혼 안 하셨을 거라고요. 그 사람도 저처럼 약속을 지키고 계실 거라고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난리였어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벽 5시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북쪽을 봤어요. 절을 3번 하고 공책에 적었습니다. 2023년 겨울에 넘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어요. 지은이가 간호하러 왔습니다. 병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집에서 낫겠다고요. 그 한 달 동안도 새벽 5시에는 일어났습니다. 몸을 일으키기 힘들었어요. 침대에서 창문까지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기대어 절을 했어요.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몸 상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요.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어요. 중국발 소포였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중국에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보낸 사람 이름도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김성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어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1월 1일. 오늘도 살아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5년 1월 2일. 오늘도 살아있다. 그 다음 페이지. 1975년 1월 3일. 오늘도 살아있다. 저는 계속 넘겨봤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똑같았어요. 날짜와 함께 오늘도 살아있다는 문장. 제 공책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공책 뒤를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2023년 11월 15일. 오늘도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수가 미안하다. 이제 못 쓸 것 같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숙.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남편이 쓴 거였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매일 적고 계셨던 거예요. 48년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공책을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저처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쪽을 보며 제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공책에 적었던 거예요. 48년 동안요. 소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읽어봤습니다. 박영숙 할머니께. 저는 중국 영일에 사는 조선족 김성호입니다. 작년 11월에 탈북한 사람에게서 이 공책을 받았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2023년 11월 2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103세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불과 4달 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답니다.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절을 하셨대요. 그리고 공책에 적으셨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봤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대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부르셨답니다. 이 공책을 꼭 남쪽에 있는 아내에게 전해달라고요. 박영숙,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라고요. 찾아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찾냐고 물으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답니다. 그 사람은 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전합니다. 사랑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음 생에 꼭 만나자고요.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103세까지 사셨답니다. 저보다 4살 많으셨으니 맞는 나이였어요. 평생 혼자 사셨대요. 재혼도 안 하시고요. 저처럼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북쪽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힘드셨을까요? 저는 편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 번호였어요. 몇 번 신호음이 울리더니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국어 억양이 섞인 한국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박영숙입니다. 공책 보내주신 분이세요? 아, 할머니. 네, 저 김성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김철호 씨요.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탈북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분이 김철호 할아버지랑 같은 동네에 사셨대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김성호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950년 이후로 평양에서 계속 사셨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다가 1960년대에 두 분 다 돌아가셨대요. 그 후로 혼자 사셨고요. 그럼 재혼은요? 정말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셨답니다. 주변에서 많이 권했는데 절대 안 하셨대요. 남쪽에 아내가 있다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자식은요? 없으셨답니다. 혼자 늙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끔 도와드렸대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혼자 늙으셨다니요. 김성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남쪽 보고 절하신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미쳤다고 수군댔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안 쓰셨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미쳤다고 소문났어요.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2020년대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대요. 거동이 불편하셨답니다. 그래도 새벽 5시만큼은 꼭 일어나셨대요. 침대에서 남쪽 보고 절하셨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파도 꼭 했어요. 2023년 11월에 많이 안 좋아지셨답니다. 병원에 가야 했었는데 안 가셨대요. 집에서 죽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생각하셨구나. 11월 15일이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그 후로는 공책에 못 쓰셨답니다. 너무 아프셔서요. 11월 2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넉 달이 지났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걸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보낸 거라고요. 남편도 저처럼 48년 동안 매일 적었다고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돌아가셨다고요. 지은이가 공책을 보더니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약속을 지키신 거네요. 네, 지키셨어요. 74년 동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계속 새벽에 일어나야 할까요?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몸이 알아서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의 습관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일어나야 하나. 남편은 이제 안 계시는데요.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어요.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3번 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당신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어. 공책을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고 문장을 썼어요. 오늘도 살아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다.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댔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 할머니 남편 죽었대. 북쪽에서. 그런데도 아직도 새벽에 절한대. 미친 거 아냐? 죽은 사람한테 뭐 하러 절을 해? 불쌍해. 평생을 헛되이 산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을 보고 집으로 왔어요. 헛되이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헛되이 살지 않았어요. 74년 동안 남편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게 헛된 게 아니죠. 지은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대요. 할머니 때문에 엄마도 욕먹었대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지은이 엄마. 그러니까 제 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어요. 딸이 학교에서 놀림받았어요. 미친 엄마 두뇌라고요. 지은이야, 미안하다. 할머니 때문에 너희가 힘들지.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74년을 한결같이 사신 거잖아요. 고맙다고 했어요. 2024년 4월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 무덤에 가보고 싶었어요. 북쪽에 있지만요. 지은이한테 말했습니다. 북한에 가고 싶다고요. 남편 무덤을 보고 싶다고요. 지은이가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남북이 왕래가 안 된다고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은이가 알아봤습니다. 며칠 후 돌아와서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중국을 통하면 가능할 수도 있대요. 하지만 불법이고 위험하대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위험해도 가고 싶다고요. 지은이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99이에요. 여행하기 힘드세요.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나도 곧 죽을 거예요. 죽기 전에 남편 무덤을 보고 싶어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고,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1975년 1월 1일. 오늘도 살아있다. 1975년 1월 2일. 오늘도 살아있다. 매일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48년 동안요. 가끔 다른 문장도 있었어요. 1982년 3월 15일. 오늘도 살아있다. 결혼 32주년이다. 영수가 보고 싶다. 1995년 6월 27일. 오늘도 살아있다. 사교 5년 전 오늘 헤어졌다. 영수가 미안하다. 2010년 1월 1일. 오늘도 살아있다. 60번째 새해를 너 없이 맞는다. 2020년 3월 15일. 오늘도 살아있다. 결혼 7대 주년이다. 영수가 사랑한다. 저는 울면서 읽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74년 동안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늘도 살아있다. 사랑하는 영수가 미안하다. 이제 못 쓸 것 같구나. 다음 생에 꼭 만나자. 사랑한다.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철호야, 나도 사랑해. 꼭 만나러 갈게.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북쪽을 향해 절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철호야, 기다려. 내가 곧 갈게. 당신 무덤에 갈게. 그리고 같이 있을게. 공책을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고 문장을 썼어요. 2024년 4월 3일. 오늘도 살아있다. 곧 당신한테 갈 거야. 지은이가 일주일 후에 연락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김성호 씨를 통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요. 하지만 직접 평양에 가는 건 불가능하대요. 북한 국경이 완전히 폐쇄됐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지은이가 설명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북쪽에 협력자가 있대요. 그 사람이 평양에 가서 무덤을 찾아 사진과 영상을 찍어올 수 있대요. 할머니는 중국 단둥에서 대기하다가 영상으로 확인하는 거래요. 직접 못 간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다면 다행이었어요. 얼마냐고 물으니 지은이가 망설였어요. 1,500만 원이래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어떻게 그런 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 했어요. 저는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쓸 데가 없었거든요. 혼자 살았고, 딸도 장성했고, 필요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모았습니다. 언젠가 남편을 만날 날을 위해서요. 지은이한테 통장을 줬습니다. 여기 있는 돈 다 써도 괜찮다고요. 김성호 씨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사기일 수도 있어요. 돈만 받고 안 해줄 수도 있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기라도 상관없어요. 시도라도 해봐야죠. 김성호 씨와 통화했습니다. 돈을 보내면 5월 중에 진행해 주겠대요. 할머니는 중국 단둥까지만 오시면 된대요. 자기 협력자가 북쪽에 들어가서 무덤을 찾아 영상을 찍어 올 거래요. 2주 정도 걸린대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5월이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가실 건가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혼자 가야죠.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대요. 할머니 나이가 99인데 혼자 여행하면 위험하대요. 자기가 같이 가겠대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너는 회사 일이 있잖아. 지은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휴가 내겠대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반찬 받았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북쪽에 계신 남편분 무덤 찾으신다면서요. 소문 들었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주머니는 지은이한테 들었대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자기도 북쪽에 오빠가 있대요. 1950년에 헤어졌답니다. 오빠는 15살이었고 아주머니는 8살이었대요. 피난길에 오빠가 길을 잃었답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었대요. 70년 넘게 찾았지만 못 찾았답니다. 이제 아주머니 나이도 82세예요. 오빠가 살아계시면 89세일 거래요. 할머니 간다는 얘기 듣고 용기가 났대요. 자기도 오빠 소식이라도 알고 싶대요. 혹시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았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죠. 좋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요. 아주머니가 고맙다며 울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한테 말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도 같이 간대요. 지은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김성호 씨한테 연락해 보겠대요. 며칠 후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빠도 찾아볼 수 있대요. 이름이랑 고향만 알면 수소문해 보겠대요.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요. 아주머니와 저는 각자 돈을 냈습니다. 5월 15일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 그리고 공책 2권. 제 공책과 남편 공책이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이면 중국으로 가요. 그리고 영상으로라도 남편 무덤을 볼 수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5시가 안 됐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창문을 열고 북쪽을 봤습니다. 철호야, 내일 간다. 당신 무덤을 보러. 74년 만에. 절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펼쳤어요. 2024년 월 14일. 오늘도 살아있다. 내일 당신한테 간다. 5월 15일 아침 6시였습니다. 지은이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아주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중국 단둥행 비행기를 탔어요. 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남편 무덤이 있겠죠. 단둥에 도착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영숙 할머니시죠? 김성호 씨가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책 보내주셔서요. 김성호 씨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이었어요. 꼭 전화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차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단둥 시내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어요. 창문에서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가 북한이었어요. 김성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제 협력자가 지금 평양으로 가는 중이래요. 김철호 할아버지 무덤을 찾아서 영상을 찍을 거래요. 3일 정도 걸릴 거래요. 그리고 아주머니 오빠도 수소문 해보고 있대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박철수, 1935년생이래요. 김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겠대요. 그날부터 저는 호텔에서 기다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가 북한이었어요. 저는 강을 보며 절을 3번 했습니다. 철호야, 저기 네가 있구나. 조금만 기다려. 3일이 지났습니다. 5월 18일 오후였어요. 김성호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협력자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무덤을 찾았대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김성호 씨가 그렇다고 했어요. 지금 호텔로 가겠대요. 영상을 보여드리겠대요. 30분 후 김성호 씨가 왔습니다.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협력자가 보낸 영상이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평양 외곽 공동묘지였습니다. 무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카메라가 한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석이 보였어요. 클로즈업 됐습니다. 김철호 지묘. 1921년생 2023년 11월 20일.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철호야. 정말 당신이구나. 영상은 무덤 전체를 보여줬습니다. 잘 관리된 무덤이었어요. 잡초도 없고 깨끗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협력자가 말하길 동네 사람들이 가끔 무덤을 돌봐줬대요. 할아버지가 착한 분이셨대요. 저는 계속 울면서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은 5분 정도였어요. 여러 각도에서 찍은 무덤이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덤 앞에서 뭔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협력자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절을 하고 싶다고요. 제 대신 절을 해달라고요. 김성호 씨가 협력자한테 전화했습니다. 한참 통화하더니 말했어요.
내일 다시 무덤에 가서 할머니 대신 절하겠대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겠대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 2권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제 공책과 남편 공책. 김성호 씨한테 부탁했어요. 이걸 무덤에 놓아달라고요. 김성호 씨가 놀랐습니다. 이 공책들을요? 네, 이게 우리 약속의 증거니까요. 남편 곁에 두고 싶어요. 김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협력자한테 전달하겠대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김성호 씨가 다시 왔어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무덤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책 2권을 무덤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깊게 절을 3번 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협력자가 할머니 대신 절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박영숙 할머니가 74년 만에 인사드린다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함께 절을 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화면을 보며 남편한테요. 철호야, 나 왔어. 74년 만에. 직접은 못 갔지만 마음은 갔어. 그날 저녁 김성호 씨가 또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주머니 오빠에 대해서요. 아주머니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김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를 찾았대요. 하지만 1985년에 돌아가셨대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성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있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분들이 어머니 소식 듣고 싶어 하신대요. 화상통화 하실 수 있대요. 아주머니가 울었습니다. 오빠는 돌아가셨지만 조카들이 있다니요. 다음 날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60대 남자와 50대 여자가 화면에 나왔어요. 아주머니의 조카들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너희 고모야. 74년 전에 헤어진. 조카들도 울었어요. 고모님, 아버지가 평생 고모님 찾으셨어요.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아주머니는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단둥에서 5일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압록강으로 갔습니다. 강가에 섰어요. 강 건너가 북한이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남편 무덤이 있었어요. 저는 강을 보며 절을 3번 했습니다. 철호야, 잘 있어.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서울로 돌아온 건 5월 23일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남편 무덤을 봤으니까요. 영상으로라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새벽 5시 습관대로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북쪽을 봤어요.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남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평양 외곽, 공동묘지, 3번째 줄, 5번째 무덤. 절을 3번 했습니다. 철호야, 나 잘 돌아왔어. 당신 무덤 봤어. 고마워.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 공책은 무덤에 두고 왔죠. 새 공책을 샀어요. 23번째 공책이었습니다. 2024년 5월 24일. 오늘도 살아있다. 당신 무덤을 보고 왔다.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겠다. 며칠 후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단둥에서 찍은 사진들 정리했어요. 보실래요?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무덤 사진, 압록강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저는 하나하나 봤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할머니는 정말 한 번도 재혼 생각 안 하셨어요. 74년 동안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975년이었어.
제가 50살 때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55이었어요. 부인을 잃고 혼자 사는 호랍이었죠.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독립했고요. 그분은 저한테 좋은 사람이었어요. 친절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퇴근 후에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걷기도 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요.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동거라도 하자고요. 둘 다 외롭지 않냐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안 된다고요. 이유를 물으시길래 남편이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2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다리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포기하라고. 그 사람 아마 죽었을 거라고. 살아있어도 재혼했을 거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갔어요. 그 후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실 흔들렸어요.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정말 재혼했을 수도 있었죠. 25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평생 혼자 사는 게 맞는 건가?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 건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북쪽을 향해 절을 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요. 남편이 재혼했든 안 했든 살아있든 죽었든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약속이니까.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아니니까요. 지은이가 또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평생 혼자 사신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았어. 그걸로 충분해. 지은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났었대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딸 수진이가 저를 원망했다는 것을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등학교 때 일기장에 썼대요. 제가 나중에 봤거든요. 엄마가 왜 우리 엄마는 아빠도 없이 날 낳았냐고, 왜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사냐고, 친구들이 놀린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요. 수진이가 힘들어했다는 것도 알아요. 수진이는 1963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입양한 아이였어요. 당시 제 나이 38이었습니다. 왜 입양했냐고요? 외로웠어요. 남편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삶이 너무 공허했거든요. 아이가 있으면 살 이유가 생길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힘들어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답니다.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요?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중학교 때였나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딸 아니지.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입양한 거라고요.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그럼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데려온 거라서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입양한 거예요? 엄마는 재혼도 안 하고, 친구들은 나보고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리고, 왜 나를 낳은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수진이는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집을 나갔습니다.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방학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혼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저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수진이 입장에서는 저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1995년에 수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42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수진이를 봤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딸을요. 화해하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제 평생 가장 큰 후회였어요.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필체였어요. 1995년 2월 10일.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엄마 혼자 계시는데.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나만 생각했다고. 다음 주에 엄마 만나러 가야지.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다음 주에 사고로 죽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도 저를 용서하려 했구나.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사랑했어요. 그냥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김성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협력자가 남편 무덤에서 뭔가를 발견했대요. 뭘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무덤 옆 땅에 작은 상자가 묻혀 있었대요. 파보니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대요. 할머니 앞으로 쓴 편지래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쓴 편지요.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협력자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대요. 지금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10분 후 지은이 핸드폰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진이 10장 있었어요. 편지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1990년에 쓴 거였어요. 영수가, 나 김철호다. 40년 만에 편지를 쓴다. 너한테 보낼 수 없는 편지지만 그래도 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너도 살아있기를 바란다. 매일 새벽 5시에 남쪽을 보며 내 이름을 부른다. 들리니? 보고 싶다. 두 번째 편지. 2000년. 영수가 50년이 지났다. 나는 79이 됐다. 늙었다. 하지만 아직 널 기다린다. 재혼하지 않았다. 너만 생각한다. 미안하다. 못 찾아가서. 세 번째 편지. 2010년. 영수가 60년이다. 나는 89. 몸이 많이 안 좋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하지만 후회 없다. 너를 평생 사랑했으니까. 다음 생에 꼭 만나자. 네 번째 편지. 2020년. 영수가 70년이다. 나는 99이다. 기적적으로 살아있다. 너도 살아있기를 바란다. 만날 수 없어도 괜찮다. 우리는 매일 새벽 만나고 있으니까. 사랑한다. 마지막 편지. 2023년 11월. 영수가 이제 정말 죽을 것 같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 73년을 기다렸다.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너를 사랑하며 산 73년이었다. 고맙다. 다음 생에 꼭 만나자. 전쟁 없는 곳에서. 사랑한다, 영수가. 저는 사진들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편지를 쓰고 계셨어요. 73년 동안요. 지은이가 제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답장을 썼습니다. 손으로 직접요. 철호야, 나 영숙이야. 너의 편지들 받았어. 고마워. 나도 너만 생각했어. 재혼 안 했어. 73년 동안 너만 기다렸어. 만나지 못했지만 후회 없어. 너를 사랑했으니까.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사랑해, 철호야. 지은이한테 부탁했습니다. 이 편지를 김성호 씨한테 보내서 남편 무덤에 놓아달라고요. 제 답장은 6월 초에 남편 무덤에 놓였습니다. 김성호 씨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무덤 앞에 놓인 제 편지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6월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숨이 찼어요.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요. 지은이가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99이면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7월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지은이가 강제로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엑스레이.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어요. 신부전이래요. 심장이 많이 약해졌대요. 나이도 있고요. 입원이 필요하대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지내겠다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죽고 싶다고요. 의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약만 처방해줬어요. 하루 3번 먹으라고요. 그리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가 매일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고맙다고 했더니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할머니는 가족이라고요. 7월 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어요. 몸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창문에 도착했습니다. 북쪽을 봤어요. 무릎을 꿇으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허리를 숙였어요. 3번. 철호야, 미안해. 오늘은 제대로 절을 못하겠어. 몸이 안 좋아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2024년 7월 28일. 오늘도 살아있다. 하지만 오래 못 갈 것 같다. 8월이 됐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었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새벽 5시 의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야지. 죽는 날까지요.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눈을 떴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북쪽을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3번. 목이 아팠습니다. 철호야, 침대에서라도 절할게. 용서해줘. 공책은 침대 옆 탁자에 있었어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펜을 쥐었어요.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8월 5일.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만 적고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힘이 없었어요. 8월 중순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옆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요. 매일 밤 제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지은이한테 미안했습니다. 회사도 휴직하고 저만 돌보느라요. 지은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더 중요하다고요. 새벽 5시면 지은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5시예요. 저는 눈을 떴어요. 지은이가 저를 부축해서 앉혔습니다. 북쪽을 향하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등을 받쳐줬어요. 3번 절하고 나면 지은이가 저를 다시 눕혔습니다. 공책은 지은이가 대신 적어줬어요. 제가 말하면 지은이가 받아 적었습니다. 2024년 8월 18일. 오늘도 살아있다. 소녀가 대신 적어준다. 고맙다. 8월 말이었습니다. 의사가 왕진을 왔어요. 진찰하고 나서 지은이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더니 들어왔어요. 지은이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뭐래? 제가 물으니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약만 잘 드시면 된대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오래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괜찮아. 저는 지은이한테 말했어요. 나도 알아.
곧 죽을 거라는 거.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나 99이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계세요. 제발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었어요. 선선하고 하늘이 높았습니다. 창밖을 보면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의식은 계속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앉혀주고 절을 하고 다시 눕혔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적어줬어요. 2024년 9월 10일. 오늘도 살아있다. 가을이 왔다. 아름답다. 9월 중순이었습니다. 밤에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어요. 29살, 결혼했을 때의 모습.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수가 이제 갈 때 됐어. 저도 젊어져 있었어요. 25살. 결혼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어디로요? 우리 집. 남편이 웃었습니다. 평양. 전쟁 전의 평양. 우리가 행복했던 그곳. 좋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같이 가요.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지은이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곧 가게 되겠구나. 남편한테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9월 20일이었습니다. 김성호 씨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협력자가 남편 무덤을 다시 찾아갔대요. 제 편지가 그대로 있었대요. 비바람에도 젖지 않게 비닐로 싸놓았답니다. 그리고 무덤이 잘 관리되고 있대요. 동네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풀을 뽑아준대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착한 분이셨대요.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요. 김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남편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협력자한테 전해드릴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랑했다고요, 평생. 그리고 곧 만날 거라고요. 김성호 씨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꼭 전하겠다고요. 9월 25일 새벽 5시였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깨웠어요. 할머니, 5시예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지은이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작게 말했어요. 그냥 눕혀줘. 누운 채로 할게. 지은이가 저를 북쪽으로 향하게 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조금 숙였어요. 절을 하는 대신요. 철호야, 미안해. 오늘은 이것밖에 못하겠어. 공책 적어줘.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오늘도 살아있다. 몸이 많이 안 좋다. 하지만 포기 안 한다. 지은이가 그대로 적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요. 제발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집에 있을 거야. 여기서 남편 생각하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지켰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지은이가 물을 떠다 줬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냐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니, 안 무서워. 남편한테 가는 건데 뭐가 무서워. 지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살아야 해요.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 상태로 한 달 넘게 버틴다는 게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 갈 때가 안 된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10월 3일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남편 무덤에 한 번만 더 연락하고 싶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성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한참 통화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협력자분이 다음 주에 무덤 가신대요. 화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대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지은이가 저를 깨워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누운 채로 고개만 숙이는 거였지만요. 그래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10월 10일 오후 2시였습니다. 김성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지금 협력자가 무덤 앞에 있어요. 화상 연결할게요. 지은이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무덤이 보였습니다. 남편 무덤이요. 비석에 김철호 지묘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덤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꽃도 놓여 있었습니다. 국화였어요. 할머니, 들리세요? 화면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협력자였어요. 네, 들려요.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덤 잘 계세요. 동네 분들이 계속 돌봐드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도 여기 있어요. 비석 옆에 놓여 있고요. 카메라가 비석 옆을 비췄습니다. 제 편지가 비닐에 쌓여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협력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철호야, 나 영숙이야.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보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할머니한테 대신 절 올려드릴까요? 협력자가 물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화면에서 협력자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게 절을 3번 했어요. 박영숙 할머니께서 인사드립니다. 평생 사랑했다고, 곧 만나러 가신다고 전해드립니다. 협력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이가 제 등을 받쳐줬습니다. 철호야, 조금만 기다려. 정말 곧 갈게. 화상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무덤을 본 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제 다음엔 직접 만날 거니까요.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영숙 씨, 괜찮아요? 네. 아주머니. 덕분에 잘 지냈어요. 아주머니는 조카들과 연락하고 있다고 했어요. 화상통화도 자주 하고 내년에는 조카들이 탈북해서 남쪽으로 올 수도 있대요. 영숙 씨 덕분이에요. 영숙 씨가 용기 내서 단둥 간 거 보고 저도 용기 냈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저도 고맙다고 했어요. 같이 가져서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됐구나.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었어요.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제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편지, 옛날 물건들이요. 하나씩 꺼내봤어요. 1950년 결혼식 사진. 남편과 제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어요. 남편은 29, 저는 25이었죠. 할머니, 이 사진 정말 예쁘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치? 우리 철수 씨 멋있었지. 저는 웃었어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1963년
수진이를 입양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기였던 수진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작았네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래. 작고 예뻤지. 수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잘 못 키워줬어요. 화해도 못하고 보냈고요. 하지만 수진이도 절 이해하려 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지은이가 일기장을 보여줘서요. 지은아. 네, 할머니? 나 너한테 미안해. 네 엄마를 잘 못 키워줘서. 그래서 네가 엄마 없이 자란 거잖아.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엄마도 알았을 거예요. 고맙다, 지은아. 네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했어. 저는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공책들도 꺼냈어요. 22권의 공책.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9년치였습니다. 18,000번 넘게 적은 문장들이요. 지은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할머니, 보관하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남편 무덤에 보내줘. 김성호 씨한테 부탁해서. 제 공책도 남편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할머니. 지은이가 공책들을 다시 상자에 담았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지은이가 방에 전기장판을 깔아줬습니다. 할머니, 따뜻하세요? 응, 따뜻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었어요. 남편이랑 결혼한 게 3월이었거든요. 봄에 만났으니까 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봄은 못 볼 것 같았어요.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봄은 남편이랑 같이 볼 거니까요. 다음 생에서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창문까지 갔어요. 북쪽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철호야, 별 보여? 나도 보고 있어. 우리 같은 별 보고 있는 거야.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봤습니다. 추웠지만 괜찮았어요. 할머니. 뒤에서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난 모양이에요. 왜 일어나셨어요? 추우시잖아요. 지은이가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별 보고 있었어. 예쁘더라. 네, 예뻐요. 우리는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요. 지은아, 할머니 죽으면 화장해줘. 네. 그리고 유골은 반으로 나눠. 절반은 남편 무덤에 보내주고 절반은 남쪽 바다에 뿌려줘. 부산 바다면 좋겠다. 내가 처음 피난 온 곳이니까. 알겠어요, 할머니.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 슬픈 일이 아니야. 나는 행복했어. 74년을 남편 사랑하며 살았고 너 같은 소녀도 있었고. 할머니. 고마워, 지은아. 할머니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별을 보면서요. 11월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의사가 와서 진찰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버티시다니.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갈 때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11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한테 부탁했어요. 공책 좀 가져다 줘. 새 거로. 지은이가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23번째 공책이었어요. 표지에 적었습니다. 2024년.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천천히 적었습니다. 철호에게. 나 영숙이야. 이제
정말 곧 갈 것 같아. 74년을 기다렸어. 만나지 못했지만 후회 없어. 너를 사랑했으니까. 다음 생에 꼭 만나자. 전쟁 없는 곳에서. 사랑해.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 적었어요. 지은아, 이것도 남편 무덤에 보내줘. 네, 할머니.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어요. 11월 20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 함께 웃던 순간들,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모습까지요. 철호야, 1년 전 오늘 네가 갔구나. 이제 나도 곧 갈게.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날 밤 저는 편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갈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할머니 박영숙의 외손녀입니다. 할머니는 2024년 11월 25일 새벽 5시 12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뜨셨어요. 제가 깨워드리려 했는데 이미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창문. 할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습니다. 북쪽을 향하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철호야, 이제 간다.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물으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아. 행복해.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할머니, 울지 마. 나는 행복했어.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철호 씨한테 간다. 74년 만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5시 12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킨 시간, 새벽 5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안고요. 그러다 문득 할머니 얼굴을 봤어요. 할머니는 편안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고 친구도 많지 않으셨거든요. 동네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같이 단동 갔던 그분이요. 지은 씨, 할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764년을 한 사람만 사랑하시다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특별하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빈소에는 할머니 사진 2장을 놓았습니다. 하나는 할머니의 최근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1950년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젊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조문객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가 정말 사랑하신 분이에요. 화장은 11월 28일에 했습니다. 할머니 유언대로요.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고 하얀 함이었어요. 이 안에 할머니가 계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유언대로 유골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정확히 반씩이요. 절반은 김성호 씨한테 보냈습니다. 중국 단둥으로요. 김성호 씨가 북쪽 협력자를 통해 할아버지 무덤에 안치해 주기로 했어요. 지은 씨, 꼭 할아버지 옆에 모셔드릴게요. 김성호 씨가 전화로 약속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원하시던 거였어요. 공책들도 함께 보냈습니다. 22권의 공책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까지요. 12월 초에 김성호 씨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봉분이 하나 더 생긴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유골을 안치한 거였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 놓았대요. 김철호 지묘 옆 박영숙 안치. 74년 만에 재회. 사진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드디어 할아버지 곁에 계시는구나. 나머지 절반의 유골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바다에 뿌리기 위해서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1950년에 처음 도착했던 그 바다로요. 추운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파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해안가에 섰습니다. 유골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천천히 뿌렸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가 처음 오신 곳이죠. 74년 전에요. 바람이 유골을 날렸습니다. 바다로 흩어졌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삶을요. 이제 여기서 끝나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유골을 뿌렸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셨나요? 74년을 기다린 삶이.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을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유골이 다 떨어졌습니다. 빈 한만 남았어요.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랑 함께요. 저는 바다를 향해 절을 3번 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하신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때였습니다. 할머니 집이요. 아직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침대, 옷장, 창문. 창문으로 갔습니다. 북쪽을 향한 창문이요. 할머니가 평생 이 창문 앞에서 절을 하셨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3번 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 손녀 지은이에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가셨어요. 74년 만에 만나셨을 거예요. 2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 중 하나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실까요? 젊은 모습으로 손잡고 웃고 계실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월이 됐습니다. 새해였어요. 저는 할머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팔 건 팔고 버릴 건 버리고요. 할머니 방 선반에서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내지 않은 공책이었어요. 펼쳐봤습니다. 할머니 필체였어요. 지은에게. 내가 죽으면 이 공책을 네가 가져. 이건 너한테 쓰는 편지야. 지은아, 고맙다. 할머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너 없었으면 할머니는 훨씬 외로웠을 거야. 할머니는 행복했어. 74년을 철수 씨 사랑하며 살았고, 수진이라는 딸도 있었고, 너 같은 손녀도 있었어. 후회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삶을 불쌍하게 봤지만, 할머니는 불쌍하지 않았어. 할머니는 할머니가 선택한 삶을 살았고, 그걸로 충분했어. 지은아, 너도 네가 선택한 삶을 살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끝까지 사랑해줘. 할머니처럼. 사랑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깊어지는 거야. 할머니는 이제 철수 씨한테 가. 74년 만에 만나. 행복할 거야. 너도 행복해라, 지은아. 사랑해. 할머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202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결혼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할머니 집 창문 앞에 섰습니다. 북쪽을 봤어요. 그리고 절을 3번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 75주년 축하드려요. 2분 지금 함께 계시죠? 행복하시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에요. 할아버지랑 결혼한 계절이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공책이었어요. 새 공책이요. 표지에 적었습니다. 2025년 할머니를 기억하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2025년 3월 15일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10일째다. 오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결혼 75주년이다. 두 분이 함께 계시길 바란다.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앞으로 가끔씩 할머니 생각날 때마다 이 공책에 적을 거예요. 할머니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할머니 집은 5월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집은 팔았어요.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할머니 방에서 마지막으로 절을 했습니다. 북쪽을 향해서요. 할머니, 이제 이 집도 떠나요. 할머니가 50년 동안 사신 집인데. 미안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해하실 거예요. 집은 그냥 집이니까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작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낡았고 오래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할머니가 50년을 사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북쪽을 향해 절을 하시면서요. 안녕, 할머니 집.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2025년 11월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됐어요.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예요. 제 집 창문을 열고 북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절을 3번 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하신 것처럼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지내시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지금 함께 계세요. 젊은 모습으로요. 손을 잡고 웃으면서요. 74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